신비로운 상황에서 늦은 밤 미국 가족의 집에서 그들의 딸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수사당국은 즉시 수색에 나섰고 곧 일련의 놀랍고 예측할 일련의 발견들로 이어졌다. 실종의 수수께끼가 해결된 후 수사관들은 미스터리를 더욱 깊게 만드는 새로운 불안한 질문들과 마주하게 되었다. 로웬 포드는 1998년 4월 11일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서 태어났으며 부모의 이혼 후 곧 어머니와 함께 미주리주의 아늑한 소도시 스텔라로 이주했다. 새로운 집에서 어머니는 데이비드를 만나게 되었고 이는 새로운 결혼과 첫 번째 결혼에서 낳은 아이들과 함께 태어난 딸로 가족이 확대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래서 로웬은 4명의 형제 자매를 얻게 되었고 그들과 따뜻하고 우정 어린 관계를 유지했다. 소녀는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밖에서 보냈고 자전거를 타고 도시 주변을 탐험하고 수영을 즐기며 그림 그리기에 전념했다. 그녀는 또한 지역교회의 주일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으며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고 항상 첫 번째로 도착했다. 9살이 된 2007년 11월에 로웬은 이미 높은 수준의 자립성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밤에 지역 상점에서 일하는 어머니의 근무 시간과 낮에 농장에서 일하는 의부사버지의 직업 때문이었다. 그날 11월 2일에 그녀는 집에 혼자 있었다. 어머니는 근무를 위해 나갔고 의부사들은 아직 농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아침에 콜린이 야간 근무해서 9시경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침실에 딸이 없음을 알아차렸다. 남편에게 로웬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자 그는 딸이 친구 집에서 밤을 보내기로 결정했고 그가 허락을 주었다고 설명했다. 도시의 작은 규모 때문에 그는 정확히 누구 집인지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걱정이 된 콜린은 로웬의 친구들을 확인해 보기로 결정했다. 작은 마을의 몇 개 거리를 돌아다닌 후 그녀는 자신의 걱정이 정당함을 깨달았다. 친구들 중 아무도 그날 밤 로웬을 보지 못했다. 마을 전체를 성공 없이 찾아본 후 콜린은 경찰에 신고하기를 고집했다. 보안관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그는 로웬을 마지막으로 본 데이비드를 신문하기 위해 가족을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 남자는 저녁에 농장에서 일을 마친 후 동료 크리스토퍼와 지인 레이턴과 함께 집으로 갔다고 말했으며 그곳에서 당구를 치고 몇 잔 마셨다고 했다. 친구들이 지역 상점에서 모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산 후 그들 중 3명이 그중 1명의 집으로 가서 즐거운 분위기에서 몇 시간을 보냈다. 어두워지자 크리스토퍼는 트레일러에서 살고 있는 인근 도시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향을 표했고 이단과 데이비드를 초대하여 저녁을 그의 집에서 계속하자고 했다. 데이비드는 의붓딸 로웬이 깊이 잠들어 있음을 확인한 후 동의했고 그들과 함께 갔다. 도중에 그들은 추가 술을 사기 위해 멈췄고 나머지 저녁을 크리스토퍼의 트레일러에서 보냈다. 1시간 후 데이비드는 이단에게 자신을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 음주 후 상태로 인해 경찰과의 마주침을 피하기 위해 이단은 덜 다니는 길을 선택했다. 집에 도착한 데이비드는 거의 즉시 잠들었지만 곧 친구 집에서 밤을 보낼 허락을 구하는 로웬에 의해 깨어났다. 오래 생각하지 않고 그는 동의했고 다시 잠들었다. 경찰은 이 이야기에 회의적으로 반응했으며 특히 목적지에 대한 추가 질문 없이 밤에 소녀를 보내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였다. 보안관은 데이비드가 어떻게든 로웬의 실종에 연루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의심했지만 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 하루 종일 그리고 깊은 밤까지 경찰은 도시와 주변 정착지의 주민들과 함께 실종된 로웬을 찾기 위한 수색 작전을 조직했다. 약 150명만 거주하는 작은 도시 스텔라에서 가족의 공동체와의 긴밀한 연결을 고려할 때 그녀의 실종 소식은 번개처럼 퍼졌다. 평소 아이들은 이곳에서 걱정 없이 거리에서 놀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실종은 주민들의 마음을 걱정과 두려움으로 채웠다. 처음 24시간의 수색은 로웬에 대한 어떤 단서나 흔적도 없이 끝났다. 다음 날인 11월 4일에 수사관들은 데이비드의 알리바이를 확인해준 크리스토퍼를 만나기 위해 인근 도시로 여행했지만 그는 소녀가 실종된 이후 친구와 연락이 없었다고 보고했다. 이는 수색 작전의 확대와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로 이어졌지만 로웬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 다음 날 아침은
사건에 대한 다양한 가설들을 적극적으로 작업하는 FBI 요원들의 참여로 특징 지어졌다. 로웬의 의부사버지의 진술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되었는데 그의 사건 버전이 믿을 수 없게 보였기 때문이다. 로웬의 모든 친구들이 신문을 받았고 이는 소녀가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데이비드에 대한 반복된 신문은 그의 진술의 변화를 가져왔고 이는 그에 대한 의혹을 강화시키고 사건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시켰다. 소녀가 실종된 바로 그 밤에 이 사람은 자신의 부재에 대해 모순된 정보를 제공했다. 그는 또한 소녀가 그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 혼자 친구에게 가기로 결정했을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그의 모르는 사이에 아파트를 떠났다고 했다. 수사 과정에서 그가 그날 저녁 어머니의 차를 빌렸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는 이전의 수사에 알려지지 않았다. 그 후 수사관들은 그의 개인 픽업 트럭과 어머니의 차 모두를 자세한 검사를 위해 압수하기로 결정했지만 범죄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동시에 수사관들은 크리스토퍼와 뉴턴과 다시 대화하기로 결정했는데 둘 다 용의자와 함께 실종의 저녁을 보냈기 때문이었다. 크리스토퍼는 경찰서에 초대되어 이미 이전에 표현한 사건 버전을 반복했다. 그는 또한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한 신문에 동의했으며 그 결과는 속임수의 징후를 보이지 않았고 곧 그는 석방되었다. 경찰을 떠나 일로 돌아간 지 불과 몇 시간 후 크리스토퍼는 지나가는 보안관 클라크의 차를 보고 그를 세우기 위해 손을 흔들었다. 휘트먼 경찰서장인 보안관 클라크는 크리스토퍼를 17년 동안 알고 있었고 그의 양부모와 우정 어린 관계를 유지했으며 이는 그에게 존경을 얻어주었다. 크리스토퍼의 어머니가 사망한 후 그는 종종 클라크의 지원을 구했다. 그들의 만남에서 그들은 로웬의 실종에 대해 논의했지만 클라크는 수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크는 크리스토퍼의 행동이 이상하게 보였고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수도 있다고 의심했다. 실종된 로웬의 운명에 매분이 결정적인 순간에 클라크는 자신의 의혹을 숨기지 않기로 결정하고 FBI의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요원들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크리스토퍼가 그날 밤 사건에 대한 중요한 세부 사항을 숨기고 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을 공유했으며 아마도 크리스토퍼 자신의 요청에 따라서였다. 이 정보는 로웬의 실종에 대한 그의 관여를 시사할 수 있었다. 보안관은 크리스토퍼와 신뢰관계를 구축했다고 주장했으며 참여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크리스토퍼를 설득하여 진실을 공유하도록 시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같은 날 저녁 크리스토퍼는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로웬의 어머니 집으로 갔다. 그의 부재 중에 FBI 요원들이 도착했으며 그들은 로웬의 어머니와 다시 대화하기로 결정했었다. 크리스토퍼가 그들을 만났을 때 그는 그날 밤 사건에 대한 이전 버전을 확인했지만 처음으로 데이비드에 대한 의혹을 표현했고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을 제공했다. 그는 심지어 데이비드로부터 자백을 얻기 위해 도청 장치를 가지고 미끼로 사용되는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요원들은 이 계획을 잠정적으로 보류하기로 결정했고 크리스토퍼에게 데이비드가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숨겼을 수 있는 장소에 대해 물었다. 한 남자로부터 정보를 받은 다음 날 아침 경찰은 지시된 장소들을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고 스텔라 지역의 수색 방향을 확대했다. 동시에 데이비드는 FBI에 다시 신문을 위해 초대되었으며 그곳에서 그는 계속해서 모든 죄를 부인했다. 그의 집에서의 수사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고 이는 수사관들을 증거 없이 남겨두었다. 한편 크리스토퍼는 요원들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보고하기 위해 보안관 클라크를 방문했다. 그들의 대화 중에 클라크는 크리스토퍼가 중요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만남 후 보안관은 즉시 수사관들에게 연락하여 크리스토퍼가 데이비드에게 불리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표현했다. 크리스토퍼가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 하지만 주저하고 있다고 가정하면서 FBI 요원들은 클라크가 그를 설득하려고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리스토퍼가 사건에 관해 보안관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한 것을 고려할 때 그가 실제로 몇 가지 핵심 세부 사항을 공개하고 싶어 한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었다.
11월 7일에 크리스토퍼는 데이비드의 집에 있는 금고 수색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 다시 경찰서에 초대되었는데 크리스토퍼는 자신의 집을 잃은 후 일시적으로 그곳에 살고 있었고 그의 개인 물품들이 여전히 보관되어 있었다. 크리스토퍼는 이해 없이 자신의 트레일러와 차의 수색에 동의했고 DNA 샘플을 제공했으며 수사관들의 질문에 다시 답변했다. 수사관들이 그날 밤의 사건들을 더 자세히 조사하기로 결정하고 크리스토퍼에게 데이비드가 제시한 버전의 확인을 요청했을 때 상황은 예상치 못한 전환을 맞았다. 크리스토퍼는 친구의 이야기가 정확하지 않다고 밝혔고 이는 수사관들이 진실한 상황을 더욱 결연하게 밝히도록 만들었다. 법 집행기관의 압력은 크리스토퍼를 더욱 밀어붙였을 뿐이었고 이는 그가 자신을 방어하고 로웬의 실종에 대한 고발에 위협해 더 이상의 소통을 거부하게 만들었다. 만남은 중단되었고 크리스토퍼는 경찰서를 떠났다. 그는 같은 저녁 보안관 클라크에게 급히 갔고 수사관들의 불공정한 대우에 대해 불평했으며 법적 지원을 구할 가능성을 고려했다. 그의 변호사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 보안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수사의 동기를 이해하고 로웬 수색을 계속 지원하라고 조언했다. 크리스토퍼는 더 이상 수사관들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으며 오직 클라크와만 소통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했다. 그들의 대화 과정에서 크리스토퍼는 보안관의 끈질긴 압력에 눈물을 참을 수 없었고 로웬에 대한 자신의 애정을 고백했으며 그녀에게 해를 끼칠 어떤 생각도 부인했다. 그는 젊은 여성에게 가까워졌던 것, 거의 그들 가족의 일부가 되었던 것, 그리고 사랑스러운 별명 크리스토퍼 삼촌을 받았던 것을 회상했다. 그의 감정 상태를 인지한 보안관은 그 남자를 설득하여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공개하도록 시도했다. 크리스토퍼가 자신의 설명을 하는 순간 방문자들이 경찰서에 들어와 보안관 클라크의 주의를 대화에서 돌렸다. 클라크가 방문자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동안 크리스토퍼는 공개하려고 의도했던 정보를 밝히지 않고 눈에 띄지 않게 건물을 떠났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보안관은 즉시 FBI에 연락하여 일어난 일을 보고했다. 그는 크리스토퍼가 모든 것을 밝힐 준비가 된 상태였지만 어떤 압력이라도 그가 더 이상의 협력을 피하고 대신 변호사를 고용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클라크는 그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자고 제안했고 요원들은 이에 동의했다. 수색은 다음 날 중단 없이 계속되었지만 로웬은 발견되지 않았다. 실종 일주일 후인 11월 9일에 모든 것이 바뀌었는데 수색대가 스텔라에서 16km 떨어진 파월 근처의 외딴 지역에 도달했을 때였다. 그곳 숲과 들판 한가운데에서 그들은 깊은 자연적 함모를 발견했다. 나무십과 쓰레기층 아래에서 그들은 며칠 동안 찾고 있던 것을 발견했다. 로웬을. 일어난 일의 상황은 유튜브에서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상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 발견 후 FBI 요원들은 다시 보안관 클라크에게 연락하여 크리스토퍼를 신문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크리스토퍼가 클라크가 없던 같은 날 아침에 서에 와서 다른 직원들을 통해 만남의 긴급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남겼다는 것이 밝혀졌다. 보안관은 즉시 크리스토퍼를 찾기 시작했고 가능한 모든 체류지를 돌아다녔지만 그 남자는 땅속으로 사라진 것 같았다. 크리스토퍼가 클라크와 직접 연락하기로 결정했을 때 이야기는 진행되었다. 그의 목소리에서 불안이 느껴졌고 그는 누군가가 그를 따라다닐 가능성에 대해 말했다. 도시를 통한 자신의 마지막 순찰을 설명하면서 이는 머리에서 생각을 지우려는 시도였는데 크리스토퍼는 자신을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것 같은 은색 차를 언급했다. 보안관 클라크는 그러한 감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안심시켰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만남을 제안했다. 만남에서 크리스토퍼는 극도로 긴장한 모습을 보였고 자신이 어떤 식으로든 로웬의 실종과 연결될 수 있고 누군가가 그에게 그것에 대한 보복을 가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표현했다. 클라크는 상황이 악화되었고 크리스토퍼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서로 가서 문제를 더 자세히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서 앞에서 크리스토퍼는 다시 감정에 압도되었지만 그러한 인구 밀집 환경에서 말하고 싶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외진 곳으로 가자고 제안했고 도시 근처에 잘 알려지지 않은 다리를 언급했다. 합의한 후 그들은 그곳으로 향했다. 목적지에 도착한 후 크리스토퍼는 예상치 못하게 클라크에게 손을 내밀어 수갑을 채우도록 제안했다. 보안관은 당황했고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크리스토퍼는 신비롭게 말했다. 내 말을 들은 후에는 다르게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처음에는 경찰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반복하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크리스토퍼는 벤과 데이비드와 함께 트레일러에서 휴식을 취했고 그들은 계속 축하하며 마셨다. 집으로 갈 시간이 되었을 때 데이비드는 그에게 동승을 부탁했다. 그들은 경찰과의 마주침을 피하기 위해 들길을 이용하기로 결정했고 길을 떠났다. 크리스토퍼가 나중에 보안관에게 말한 이야기는 그를 충격에 빠뜨렸고 당황하게 만들었다. 크리스토퍼는 그날 밤 로웬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싶은 무서운 욕망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나는 유튜브에서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없지만 그가 정확히 무엇을 하고 싶어 했는지 스스로 이해해야 한다. 크리스토퍼는 친구들이 한동안 길을 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요 도로를 통한 더 짧은 경로를 선택했고 데이비드의 집에 먼저 도착했다. 조용히 로웬의 방으로 몰래 들어가 소녀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데려가서 자신의 트레일러로 갔다. 그의 행동 중에 그는 불을 켜지 않았고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크리스토퍼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한 후 그는 로웬을 집으로 데려다주고 사라질 계획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밝은 달빛에서 그의 얼굴을 보았을 때 계획이 바뀌었다. 인식될 것에 대한 공황 상태에서 크리스토퍼는 로웬을 포함하여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하도록 범죄의 흔적을 지워야 한다고 결정했다. 결국 그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을 내렸고 여기서도 말할 수 없는 일을 했다. 이해해 주기 바라지만 모든 것을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모든 일이 일어난 후 차에 앉아 있으면서 크리스토퍼는 모든 증거와 단서를 없앨 방법을 생각했다. 그의 첫 번째 생각은 보안관 클라크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다리에서 모든 증거를 던져 파괴하는 것이었다. 크리스토퍼는 자신의 원래 계획이 빨리 간파될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지역을 돌아다니며 대안을 생각했고 곧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인근 도시 근처에 큰 구덩이가 있었다. 그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그곳으로 갔지만 구덩이를 가지로 덮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구덩이의 엄청난 크기 때문에 그것들이 그냥 아래로 떨어졌다. 집으로 돌아갈 때 크리스토퍼는 자신의 물건에 흔적이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는 또한 범행에 사용된 밧줄과 다른 유죄한 물건들로부터도 처분해야 했다. 그는 모든 것을 태우기 위해 큰 금속통에 모았지만 공개된 불이 원치 않는 주의를 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그는 통을 헛간으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불을 붙였다. 보안관 클라크는 이 사건들로 인해 혼란스러웠다. 내내 그는 데이비드가 죄인이라고 생각했고 크리스토퍼를 단지 정보를 숨기고 있는 증인으로만 보았다. 거의 20년 동안 알아온 누군가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보안관에게 충격이었다. 이혼으로 새 아이를 둔 크리스토퍼는 항상 법을 준수하는 시민으로 보였다. 그러나 크리스토퍼의 행동의 진실한 모습은 이 인상을 파괴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한 후 크리스토퍼는 자발적으로 경찰서로 가는 데 동의했고 보안관은 심지어 그에게 수갑을 채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FBI 요원들 앞에서 자백을 반복한 후 그는 체포되었다. 크리스토퍼가 자신의 이동주택과 차의 수색을 허용할 의지를 표현하는 동안 그는 일어난 일에 대한 후회를 언급하며 다음 며칠을 눈물로 보냈다고 말하면서 진술을 끝냈다. 그의 고백에 대해 생각한 수사관들은 그 후 데이비드를 만나 크리스토퍼의 고백에 대해 알리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그 남자의 이상한 행동과 진술의 모순성에 대해 걱정했으며 이는 그가 친구의 행동을 숨기고 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사건의 다음 전개는 더욱 놀라웠다. 신문 후 데이비드는 갑자기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바꿨다. 그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로웬이 방에서 사라진 것을 발견했고
즉시 크리스토퍼가 그녀를 데려갔을 수도 있다고 의심했다고 주장했다. 어머니의 차를 타고 크리스토퍼의 집으로 가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목격했다. 로웬을 구하려고 시도하는 대신 데이비드는 크리스토퍼에게 합류하기로 결정했고 그 후 범죄의 흔적을 숨기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의 의식이 어떻게든 꺼져 있었고 다음 며칠 동안 일어난 일을 기억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 전개로 혼란스러워진 수사관들은 데이비드의 진술에 대한 설명을 구하기 위해 다시 크리스토퍼에게 의존했다. 그러나 크리스토퍼는 데이비드가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이 그가 원래 묘사한 대로 정확히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이는 수사관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지만 크리스토퍼의 이야기는 발견된 증거와 완전히 일치했다. 크리스토퍼의 진술은 의학적 검사 결과에 의해 확인되어 수사 해명에 기여했다. 트레일러 지역의 조사에서 수사관들은 재로 가득 찬 통을 발견했고 차에서는 인간의 머리카락을 알아차렸다. 그들이 사건의 어떤 버전이 옳은지 완전히 확신하지는 못했지만 피고들의 고백은 데이비드를 체포하고 사건을 법원에 넘길 수 있게 했다. 재판 중에 크리스토퍼는 자신이 그의 진술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가능성을 이해하지 못했고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진술 사용에 이의를 제기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판사는 그의 주장을 기각했고 진술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크리스토퍼는 또한 자신의 어려운 어린 시절, 생물학적 부모에서 양부모로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끊임없는 변화를 강조하여 관용을 구했으며 이는 그의 성격에 지속적인 인상을 남겼다. 초청된 전문가는 크리스토퍼에게서 정신지체의 징후가 발견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범행 5년 후인 2012년에 최대 엄중한 형을 받는 것을 막지 못했다.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시도들은 성공하지 못했다. 데이비드의 상황은 더 복잡했다. 그는 범행에 대한 자신의 관여를 인정했지만 그의 사건 버전은 크리스토퍼의 진술과 달랐으며 이는 기소의 위험을 제기했다. 데이비드에 대한 가능한 재판은 크리스토퍼의 판결 취소로 이어질 수 있었고 잠재적으로 둘 다 석방될 수 있었는데 DNA와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기소는 이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다. 데이비드가 크리스토퍼와 함께 범죄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결코 발견되지 않았다. 기소는 그의 관여 가능성을 고려했지만 증거는 설득력이 없었다. 크리스토퍼에 대한 판결의 취소를 피하기 위해 검사들은 데이비드와 타협을 했다. 두 개의 혐의의 유죄를 인정한 후 그는 11년형을 선고받았으며 그중 5년만 복역했다. 이 판결은 많은 불만을 일으켰는데 많은 사람들이 데이비드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더 엄중한 처벌을 받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가 이 문제로 다시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한편 크리스토퍼는 계속해서 감옥에서 형을 복역하고 있다. 폰콕스는 부모와 여동생들과 함께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즉시 자신의 방에서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은 놀랍게도 그녀의 방에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발견했다. 1973년 3월 24일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서 태어난 폰은 부모와 두 여동생과 함께 평범한 동네의 소박한 2층 집에서 성장했다. 가족의 수입이 넉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항상 부모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고 교회 공동체에서 활발히 활동했으며 수영을 즐겼다. 가족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녀의 바람은 16살에 놀이공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 드러났는데 주로 계산대에서 일했다. 1988년 여름 중순 세 딸 중 마디인 폰은 7월 26일 저녁 10시경 지역 놀이공원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와 여동생이 그녀를 차로 데리러 와서 대중교통으로 긴 귀가길을 가지 않도록 해주었다. 집에 도착한 후 폰은 긴 하루 일에 지쳐 즉시 잠자리에 들었고 다음 날 아침 일할 준비를 했다. 그날 저녁 다음 날 아침 가족은 그녀의 방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다. 가족 중 누구도 그날 밤 의심스러운 것을 듣지 못했다. 사건이 해결되기까지 30일년이 걸렸는데 이는 모든 관련자들에게 완전히 예상치 못한 전개였다.
그 여름밤에도 밤이 되어도 기온이 내려가지 않았다. 에어컨 덕분에 쾌적한 시원함이 있는 1층에서는 부모와 여동생 중 하나인 알리시아가 잠들었다. 2층에서 내려오기로 한 그들의 결정은 참을 수 없는 더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바람으로 동기가 부여되었다. 폰보다 1살 어린 여동생 엠버는 친구 가족의 집에서 베이비시터로 일하느라 이 밤을 집 밖에서 보냈다. 그래서 폰은 2층, 자신의 방에서 혼자 남게 되었다. 일어날 시간이 되었을 때 폰의 알람 시계가 울렸지만 어떤 이유로 평소 시간에 꺼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여동생과 어머니가 그녀를 확인하러 갔다. 그들은 폰이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했다. 즉시 응급 서비스를 불렀지만 의사들은 소녀에게 더 이상 구원이 없다고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사건들은 의료 전문가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분명히 몇 시간 전에 일어났으며 외부 영향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경찰은 즉시 어려움으로 가득한 수사가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범죄가 집안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형편없는 방음으로 인해 모든 소음이 가족 중 누군가를 깨울 것으로 예상될 수 있었지만 아무도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이에 대한 설명은 1층의 시끄러운 에어컨이 다른 모든 소음을 덮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에 정적을 깬 유일한 것은 가족의 푸들의 불안한 행동이었는데 이 개는 불안하게 행동하며 짖었다. 하지만 이 행동은 개의 상태로 돌려졌는데 개가 임신 상태였고 가족은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사건 현장인 집에 대한 철저한 조사 후 수사관들은 일련의 중요한 결론에 도달했다. 그들의 분석에 따르면 가해자 또는 여러 명이 집 뒤쪽 2층의 창문을 통해 침입했다고 시사했다. 근처에는 지붕과 창문으로의 쉬운 접근을 제공하는 오래된 트레일러가 있었다. 이 창문은 집에 에어컨이 없어 열려 있었는데 이는 거주자들이 여름 더위에 대처할 방법을 찾도록 강요했다. 폰의 방에서 전문가들은 몇 가닥의 짧은 머리카락을 포함한 핵심 증거와 첫눈에 중요하지 않아 보일 수 있는 다른 증거들을 발견했다. 모든 발견물은 분석을 위해 실험실로 보내졌다. 게다가 집에서 여러 라디오, 비디오 게임 콘솔, 스테레오 카세트 플레이어를 포함한 귀중품들이 사라졌다. 일부 물건들은 집 근처 바닥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는 창문에서 던져서 나중에 아래에서 수집하려 했지만 어떤 이유로 그대로 남겨진 인상을 주었다. 수사관들은 또한 2층에 인접한 침실의 옷장에서 다양한 물건들이 제거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의 의견으로는 가해자가 집 거주자들이 잠들기를 기다리는 동안 이 옷장을 은신처로 사용했을 수 있다고 했다. 평소 이 방에서는 밤에 폰과 여동생들이 잠을 잤지만 그날 밤에는 다른 곳에서 잤기 때문에 옮겨진 물건들이 눈에 띄지 않았다. 폰의 사건 수사에서 수사관들은 이상한 발견에 부딪혔다. 그녀의 침실에서 폰 주변에 누구도 존재를 알지 못했던 오래된 군모가 발견되었다. 이로 인해 경찰은 가해자가 이 물건을 사건 현장에서 실수로 남겨두었을 수도 있다고 추정하게 되었다. 하지만 수집된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는데 1989년에는 DNA 분석 기술이 오늘날만큼 발달하지 않았고 통합된 DNA 데이터베이스가 없었기 때문이다. 수사관 벤자민 콜드웰은 범죄의 지배 구조에 익숙한 여러 명이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가해자들은 어둠 속에서 뒷마당을 우회하여 2층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지 알고 있어야 했고 집안의 방 배치에 대해 알고 있어야 했다. 그날 밤의 사건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증인을 찾으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웃, 친구, 폰의 친척들에 대한 신문은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가져오지 못했다. 추가적인 어려움은 집이 위치한 지역이었는데 다양한 갱의 활동으로 알려진 다소 가난한 동네였다. 이러한 그룹의 구성원들을 책임지게 하는 어려움이 수사관들의 작업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다. 사건 한 달 후 증인의 등장으로 수사가 갑자기 새로운 추진력을 얻었다. 이 사람은 수사관들에게 의심스럽게 보이는 세 젊은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고 그들을 가능한 가해자로 지목했다. 그의 진술의 특별함은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고
경찰에 의해 공개되지 않은 세부 사항들에 있었으며 이는 그의 말에 무게를 실어주었다. 결과적으로 이전에 폰과 같은 학교에 다녔던 한 명을 포함하여 세 젊은 남성이 체포되었다. 사건과의 어떤 연관성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의자 중 한 명의 집에서의 수색은 폰에게 속했던 물건들의 발견으로 이어졌다. 이 발견은 그들을 일시적으로 수사의 주요 인물로 만들었다. 하지만 수사는 장애물에 부딪혔다. 증인이 갑자기 자신의 원래 진술을 철회했고 경찰과의 모든 협력을 중단했다. 게다가 DNA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의 분석은 명확한 결과를 제공하지 못했다. 당시 기술은 용의자들의 DNA와 100% 일치를 확정하거나 배제할 만큼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는 불분명했고 용의자들의 죄나 무죄를 확인하지 못했다. DNA 검사 결과가 불분명하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은 체포된 자 중 한 명으로부터 귀중한 정보를 얻는 데 성공했다. 신문을 받았을 때 그는 자신과 친구들이 그날 밤 집에 들어가 일부 귀중품을 가져갔다고 말했다. 집으로 들어가는 자신의 경로를 설명하면서 그는 지붕을 이용하여 2층에 어떻게 도달했는지 언급했다. 게다가 그는 수사팀에게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일부 세부 사항들을 언급했는데 예를 들어 손잡이가 부러져서 집 옆 덤불 아래에 숨겨진 카세트 플레이어 사건에 대해서였다. 수사관들은 체포된 자가 말한 바로 그곳에서 해당 물건을 발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중에 자신의 진술을 철회했고 경찰과의 협력을 중단했으며 이로 인해 그의 자백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이 때문에 그리고 추가 증거의 부족으로 인해 경찰은 체포된 자들을 석방할 수밖에 없었고 수사는 다시 막다른 길에 이르렀다. 흥미롭게도 사건에 관련된 자 중 한 명은 폰에게 속했던 집에서 물건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8개월 동안 감옥에서 보냈다. 그 후 사건은 일시적으로 종료되어 보관소로 옮겨졌다. 2000년대 초에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 샘플을 새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하는 것을 첫 번째로 하여 수사를 재개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다양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DNA 프로필이 저장되어 있었다. 불행히도 그들 중에서는 발견된 샘플과 일치하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 과학의 진보, 특히 DNA 분석에서의 진보는 폰 사건 수사에서 전환점이 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의 창설로 이어졌다. 이 진보 덕분에 경찰은 원래 세 용의자의 DNA 프로필을 더 현대적인 방법으로 재분석할 수 있었다. 모든 사람의 놀라움의 패턴 중 어느 것도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 사실은 특히 불안한 것이었는데 용의자들이 폰의 개인 물건들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사관들은 범죄의 밤에 폰의 집에 있었던 것이 그들의 물건을 찾고 있었을 수도 있는 세 용의자만이 아니라 명백히 실제 가해자였던 네 번째 사람도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이 가정은 더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켰다. 네 명이 어떻게 눈에 띄지 않게 집에 침입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똑같이 눈에 띄지 않게 다시 사라질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은 해결되지 않았고 사건은 다시 막다른 길에 이르렀다. 세월이 흐르면서 폰 가족의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은 매일 더욱 줄어들었다. 그들은 여전히 그날 밤 그들의 집에 있었던 세 남성이 범죄의 열쇠를 알고 있지만 침묵하기를 선호한다고 확신하고 있다. 가족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이제 경찰 실험실에 보관된 DNA 샘플들에 있으며 이것이 미스터리의 빛을 비출 수 있을 것이다. 2018년에 폰의 여동생 앰버가 보고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녀는 미해결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유명한 미국 포럼에서 그때까지 경찰에 알려지지 않았던 범죄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유했다. 23년의 존재 기간 동안 이 포럼은 사용자들이 여러 차례 중요한 사건들의 해결에 기여했기 때문에 견고한 명성을 쌓았다. 앰버가 자신의 신원을 확인한 후 이는 그녀의 말에 신빙성을 부여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막내딸과 함께 집에 없었던 순간 그들이 일터에서 그녀를 데리러 가고 있었고 아버지가 집에서 잠들어 있을 때 범죄자들이 기회를 이용하여 침입했고 2층의 빈 방 중 하나의 옷장에 숨어 온 가족이 잠들 순간을 기다렸다고 말했다.
엠버에 따르면 범죄자들 중에는 폰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최소 2명이 있었다. 그중 한 명은 그녀의 그부였고 다른 한 명은 사건 며칠 전 교회에서 그녀를 만났다. 엠버는 그들의 만남에 참석했고 젊은이들 중 한 명이 폰에게 로맨틱한 관심을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엠버의 보고에서 범죄가 미리 계획되었고 물건들의 실종은 그들의 계획의 일부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포럼에서 공개된 이 정보는 특별한 주목을 받았고 사건 해결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었다. 엠버는 모든 것이 미리 계획되었고 경찰이 추정한 것처럼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세 젊은이들이 귀중품을 찾아 집에 들어간 후 더 큰 범죄를 저지르기로 결정했다고 의심한다. 하지만 엠버는 그들이 의도적으로 행동했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그들의 소박한 집에는 주의를 끌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그녀는 가해자들이 옆방에서 여동생의 물건들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는데 이는 그들의 사전 계획을 시사했다. 엠버는 또한 가해자들이 아마도 그들 가족의 일상을 알고 있어서 집에서 눈에 띄지 않게 머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평일에 엠버는 베이비시터로 일했고 낮에만 집에 있었으며 세 젊은이도 머물렀던 1층의 자신의 방에서 주말을 보냈다. 그녀는 가해자들이 집을 관찰하지 않았다면 발견될 위험을 감수했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소녀는 또한 가해자들이 그녀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언제 일터에서 그녀를 데리러 올지 알기 위해 집을 관찰했을 것이며 이것이 그들에게 눈에 띄지 않게 침입할 기회를 주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엠버의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이 사건의 수사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2018년에 DNA 분석 연구소에서의 진보는 거대한 도약을 이루었다. 수십 년 동안 잊혀진 많은 사건들이 현대 기술을 통해 해결을 찾았다. 이러한 성공을 지켜본 폰 가족은 왜 그들의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재개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수사관들에 대한 그들의 반복된 문의는 항상 같은 설명에 부딪혔다. 자세한 DNA 분석을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의가 필요한 그런 사건들이 수십 개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는 자금 지원과 자신들의 차례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2019년에 가족은 상황을 자신들의 손으로 해결하기로 결정하고 자금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들은 DNA 분석의 모든 비용을 충당하기를 원했고 가해자의 체포로 이어질 수 있는 정보에 대해 $10,000의 보상금까지 발표했다. 그들의 주도권은 언론에서 광범위한 호응을 얻었고 친척들과의 수많은 인터뷰 덕분에 많은 동정적인 사람들이 도움 요청에 응답했다. 이 덕분에 필요한 금액이 꽤 빨리 모아졌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런 노력 후에도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실망이었다. 폰 가족의 자비로 수행될 DNA 분석을 통해 수사를 가속화해달라는 요청에 경찰 당국은 거부했다. 거부의 주된 이유는 한 가족에게 그런 가능성을 허용하는 것이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가족들로부터의 수많은 요청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례를 만들 것이라는 점이었다. 수사관들의 견해로는 그런 첨단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실험실의 제한된 수 때문에 이것이 실행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험실들은 유전자 연구에서 중요한 진보를 이루었다. DNA를 통한 친척 찾기부터 유전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얼굴 초상화 제작까지 폰 가족은 수사의 지연이 그들의 사회적, 재정적 지위와 관련이 있다고 확신했는데 그들이 덜 부유한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터뷰에서 폰의 여동생은 더 부유하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일이었다면 수사가 훨씬 빨리 진행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표했다.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과정을 가속화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하지만 2020년 말에 폰 가족에게 예상치 못한 사건에서 중요한 돌파구가 일어났다. FBI의 자금 지원으로 폰의 방에서 채취된 DNA 샘플들이 깊은 분석을 수행하고 DNA 소유자의 가능한 친척을 찾기 위해 전문 실험실로 보내졌다. 실험실에서 과학자들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특정 유전자 물질의 조사에 집중했다. 2020년 11월까지 연구자들은 발견된 DNA가 폰의 아이촌 사촌인 도널드 콕스에게 속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성공했는데
이는 온 가족에게 놀라움이었다. 그때 도널드는 21세였고 가족 중 누구도 그가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의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널드는 어려운 성격과 다양한 경범죄로 인한 정기적인 감옥 방문으로 알려져 있었다. 불행히도 그 당시에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로부터 분석을 위한 DNA 샘플을 채취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사건의 조기 해결을 지원할 수 있었을 것이다. 도널드는 2006년에 사라졌지만 그의 실종 상황이 경찰의 의혹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그의 DNA 샘플이 보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DNA에 대한 정보는 도널드가 이 특정 사건에서 용의자로 간주되지 않았기 때문에 FBI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샘플과 경찰이 제공한 샘플 사이에 100% 일치를 확인한 후 가족은 마침내 31년 동안 기다려온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었다. 이 발견은 슬프긴 했지만 불분명하게 남아있던 세부 사항들의 빛을 가져다 주었다. 원래 세 용의자가 실제로 그날 밤 집에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는 그들이 집의 배치와 거주자들의 습관을 그렇게 잘 알고 있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용의자 중 한 명인 도널드는 가족과 친분이 있었고 종종 그들을 방문했다. 이러한 폭로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세 남성에 대한 새로운 기소 없이 사건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폰의 여동생은 그들로부터 자백을 구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는데 집에서의 그들의 존재가 반드시 범죄에 대한 참여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아마도 범죄는 도널드가 집에 혼자 남은 후 저질러졌을 것이다. 경찰은 용의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오랜 의혹과 사회의 유죄 판결이 그들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사건 종료 후 알려진 흥미로운 사실은 경찰이 그들 중 한 명의 친척들을 통해 용의자들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들이 그의 집에서 폰의 집에서 사라진 것과 유사한 닌텐도 게임 콘솔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이 정보는 뉴스를 통해 알려졌고 지역의 모든 사람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다. 모든 증거와 의혹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의 범죄 참여를 증명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폰의 친척들은 이제 누가 범죄의 배후에 있는지 알고 있다. 가해자는 17년 동안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자유롭게 지냈으며 자신의 생활 방식이 결국 자신의 비밀을 드러낼 때까지 폰 가족과의 접촉을 계속했다.